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받고 나서 네. 두께를 보니까 이거 언제 읽나 이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드라마타이즈화된 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왜 26일인지가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실은 여명때가 해가 밝아올 때가 제일 위험하구나. 제일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그 양반은 금도끼 같은 사람이라고 그 보기에는 멋있는데 좋은데, 네. 금이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도끼를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네. 그런 금도끼 같은 분들이 좀 많았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의 팟캐스트 오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8월 15일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그리고 그 직후가 얼마나 격동의 역사였을까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책을 쓰신 저자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컨셉이 굉장히 뭐랄까요? 역설적으로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네. 광복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죠,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모르는구나. 네.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제일 위험한 시기였구나. 예, 그렇죠. 네.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제일 위기를 많이 느꼈을 시기라는 것을 이 책을 보고 새삼 생각했어요. 책의 개요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책이요? 그러니까 왜 26일인지가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그 일본 천황, 일왕이라고 또 하는데 그냥 천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천황이 이제 8월 15일 12시 정오에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복을 얘기를 하는데 항복을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직후에 과연 그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거를 좀 책을 쓰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하루를 가지고 쓰려고 그랬어요. 하루요? 광복 그날 이제 8월 15일 쓰려고 그랬는데 그 하루에는 이제 책 한 권의 분량으로 이거를 풀어내기가 좀 내용도 좀 적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딱 하루가 그냥 하루만 딱 하고 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결국 분단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 파국적인 결론을 가는 약간 그 연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그 시점을 끊는 순간을 9월 9일,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오는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그 옛날 중앙청이라고 불렸던 조선총독부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 그게 이제 8월 이제 9월 이제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아직 공백기거든요. 이제 일본은 망했는데 그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그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고 그렇다면 미군은 들어오지 않고 이 26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그려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단과 전쟁이라는 정말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한국사가 시작되는 첫 단계를 좀 그려낼 수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썼죠. 고시기만 잘했으면 잘하면 분단도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도 이제 그때 우리가 조선인들이 그때 이제 좌우 합작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 송진우랑 여운형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 잘 얘기가 됐어도 그때는 또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미소라는 냉전의 어떤 원심력 이제 반도를 갈라놓는 원심력과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의 단일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 이러는 구심력이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론이 났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게 허무하게 실패하면서 그냥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서 그냥 원심력으로 확 지나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차이나와 같은 시간이 26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체를 세우기도 전에 사실은 그런 일에 휩쓸린 거니까 26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저도 책을 보면서 알았고요. 굉장히 역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저 날개를 좀 봤는데 현직 기자시고요. 그렇죠? 한겨레에 지금 재직하신 지가 몇 년 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기자분들이. 제가 이제 2001년에 입사를 해서요. 올해를 지금 만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러네요. 20년. 이제 데스크 하실 때네요. 예, 그렇죠. 데스크 제가 이제 그 2017년에 한겨레 22 그 편집장도 했고요. 그 데스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아직 현장에 제가 지금 통일외교팀의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
사건과 네. 기록과 이런 데 접근하기가 쉬운 부서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아까 네. 역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린데 이게 현업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이런 책을 쓰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다행히 2019년에 저희 회사는 신문사는 노조가 있습니다. 다 회사가 네, 네, 노조가 네. 있는데 네. 노조 위원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 위원장을 네. 합니다. 근데 그 1년을 하거든요. 1년 시간이 있는데 노조 일이 뭐 매일처럼 뭐 이렇게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네, 뭐 네.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오전에 일을 하고 아하. 자 오후는 이제 내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네. 이 책을 엄청나게 뭐 자료를 보고 얘기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니까 했죠. 이게 네. 만약 노조 생활을 안 했으면은 도무지 이제 쓸 수 없는 책이고. 예. 어쩌면 그때 노조 하실 때 좀 네. 회사의 쟁점이 좀 덜했나 보죠. 그렇죠. 네. 다행스럽게. 네, 뭐 여러 가지 그때도 뭐 50시간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네. 하여튼간에 굉장히 뭐 집중을 할 수 있었죠. 예, 네. 어느 날은 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냥 계속 네. 이것만 했던. 그러니까 엄청난 독서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운형, 네. 뭐 송진우 등등 인물만 하더라도 네. 그 인물들과 관련된 자서전, 네, 네. 전기, 네. 뭐 자서전이라고 하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그 기록들을 다 네, 지금 네. 사실은 파헤치신 거거든요. 네. 그런 그 독서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백데이터와 뭐랄까요 책들이 동원됐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쓰는 방식은 일단 메인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구출해야 되니까. 네, 네. 구출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런 측면에서는 모리타 요시오라는 사람이 쓴 아하, 조선 네네, 종전의 읽었어요. 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아주 중요했다고요. 네, 그 책이 이제 그 백데이터가 이제 그 갖춰져 있는 거냐. 그 책이 이제 3,000 거의 300페이지 이렇게 되는 엄청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 책이고. 네, 60년대에 나온 책인데 이거를 딱 국회 도서관에서 발견한 다음에 제가 좌절을 했죠. 저걸 언제 다 복사를 하냐. 다행히 이제 그러니까 그 아마존에 네. 가니까 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한 10몇만 원을 주고 그 책을 사서 이제 내용이 다 골라지고 근데 골라졌으니까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네. 그 얼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관련된 책들이 이제 그냥 무작정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 송진호의 이런 활동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송진호 관련 책을 읽고 뭐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뭐 송진호의 무슨 또 책도 뒤지고. 읽고 예, 네. 그리고 여운형 관련해서 궁금하다면은 여운형의 그 당대에서 나왔던 네. 책도 여운형 동생이 쓴 네. 여운홍이 여운홍. 네, 쓴 네. 책도 있고 옹양 관련 네, 책은 네.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네. 많죠. 네, 네. 그런 책들을 막 보고 읽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따오고 이제 저기서 이만큼 따오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이 사회부 기자가 맞구나 이런 네, 생각했던 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하셨을 네, 거란 네. 말이죠. 얼개를 딱 짰는데 네. 8월 15일, 16일, 17일 이렇게 네. 사실은 일자별로 사실은 이렇게 단계를 추적하신 것 같아요. 네, 네. 15일에 무슨 일이 네, 있었고 네. 그 얼개를 짜고 네, 세부 네. 계획을 짜고 그렇죠. 예. 마치 그 사회부 기자 사건을 쫓듯이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이죠. 예. 이 인간이 이때 몇 시에 어딜 갔으니까 네, 네, 네. 그때 누구를 네. 만났고 이런 것들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저는 문화부 기자 출신이라 그런데 매우 네, 네. 모자라거든요. 네. 이분이 네. 이런데 능하신 분이구나. 네, 생각해보면 제가 사회부 기자를 한 10년 하긴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친밀성이 있어야지 사실 네, 이런 네. 기록을 파헤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어쨌든 상상력이 많이 동원됐어요. 네, 그렇죠. 그들과의 네, 대화, 네, 이랬을 것이다. 네. 그리고 기억에 오차가 있을 것이다. 네, 네, 뭐 그렇죠. 등등. 네. 그래서 뭐 예컨대 그 당시에 경성의 무슨 경찰 부장이나 뭐 등등이 네, 네. 만나자고 했을 때 네, 뭐 네. 3인회 회동. 네, 네. 사실은 3인회 회동이 있다는 기록만 있지. 네, 네. 그들이 거기서 어떤 얘기를 어떤 분위기에서 했을 네, 네. 거라는 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분위기까지는 나오지 네, 않는데 네, 네. 책을 보고 있으면 때로는 뭐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그렇죠. 예, 네. 때로는 강경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막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네. 생각을 해내셨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고록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딱딱한 역사 문서 이제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 종정의 기록이라는 책이랑 매일신보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매일신보가 이제 그 조선말로 이제 그 발행됐던 그 총독부 기관지인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막 그 발행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부족해요. 이제 이렇게 한두 줄만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하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과 상상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회고록 당대인들이 쓴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회고록을 인용을 하고 그럼 반대쪽 있었던 사람들의 회고록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맞는 것도 있고 분위기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라고 이제 쓰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겠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겠다. 각 입장이 다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럴 거를 퍼즐을 계속 맞춰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역사도 뇌피셜이에요. 네, 그렇죠. 뇌피셜이지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약간 직관이 동원돼야 되고 윤색이 동원돼서 상상을 조합하는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 근거로 추출하는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러한 흐름이 아주 잘 엮여진 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받고 나서 광복 그 두께를 보니까 이거 언제 읽나 이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드라마타이즈화된 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독자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역사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의 구성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책의 요약은 결국은 중심물은 만약 주인공이라고 하면 몽양 여운형이다. 그리고 중심적인 조직은 건준. 건준이죠. 그러니까 건준의 구성과 실패가 사실은 26일 동안의 행로였고 이게 뼈아픈 문제였고 그렇죠.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박헌영 조선인민공화국의 성급한 뼈아픈 실수들이 좀 나오고 이런 과정들로 사실은 책의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파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그 사이에 뭐 친일 인명사전 뭐 등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그 기준영 선생께서는 뭐랄까 신랄한 비판보다는 약간 이해하는. 약간.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좀 다면적인 면을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전체 이 책의 구성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좌절하게 됐는지를 이제 그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압적이 실패하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8.15를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그때 8.15를 했고 그때 이제 여운형을 중심으로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그때 여운형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이제 나라가 이제 그 독립이 됐는데 하여튼 주어진 거죠. 항복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었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뭐 잘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이제 그 대비가 잘은 안 돼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여운형이 자기가 쭉 준비하던 사람들이랑 모여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만들게 되니까 이제 여운형 쪽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뭐 미군정이나 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뭐 미군이 들어올지도 몰랐고 소련이 들어올지 거라고 생각했던 아무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튼 소련이 이제 북한 지역에 이제 상륙을 이제 함흥 같은 데에서 상륙을 해 있는 상태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마 소련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건준의 그 중심이 좌파 세력이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건국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갑자기 이제 근데 원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근데 여운형이 나서가지고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니까 쟤네들 뭐지? 왜 우리를 빼놓고 쟤네들끼리 하지? 뭐 이런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도 이제 맞는 얘기인 게 어쨌든 간에 새로 이제 한반도에서 새로 국가를 구성하려면은 어떤 민의에 기초한 그 민의라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운형 중심으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넉망가 중심으로 뭐 이걸 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좌파 사람들만 모여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좀 껴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여운형이 있으면은 여운형과 이제 안재홍 선생님, 안재홍 선생님 우파 민족주의자지만 이 책에서는
가장 변절하지 않는 두 사람으로 그렇죠. 여운형, 안재홍을 그렇죠. 뽑더라고요. 네네. 그 두 분이 이제 변절을 안 했고 굉장히 뭐 존경을 받고 있었고 이제 일제와 전혀 타협을 안 했으니까 이 두 분 중심으로 이제 가니까 거기 이제 이인이라는 분이 그 이인이 옛날에 그 다 변호사 하셨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을 다 뭐 자기들 변호도 하고 그랬던 이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왜 당신들끼리 하냐, 우리도 껴주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건준 내에 이제 우파 민족주의자들 들어가서 이제 저기 뭐야 하나의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하죠. 그랬더니 근데 전준에서는 그래 좌파 세력들이 들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파를 이제 견제합니다. 저 사람을 같이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좌우를 굉장히 통합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건준에서는 계속 이걸 커트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선에 상륙하는 게 처음에 예상했던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건준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건준을 무시하고 이제 새로 자기네들의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그게 이승만 중심으로 한 한민당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미국이 잘 모르잖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하지중장. 하지중장이 잘 모르니까 이제 하지중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처음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했던 거고 영어를 잘했던 사람들이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일부 뭐 이명묵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제 하지의 어떤 그 통역 비슷하게 이제 그 발탁이 되게 되는데 이분은 또 친일 전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여운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친일파다라고 이제 역공격을 하게 되면서 여운형을 두고 여운형을 두고 그러면서 이제 26일이 돼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해방된 그 한반도에서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판에 좌우의 어떤 첫 합작 노력이 깨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서로에 대한 어떤 증오와 어떤 실망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고 그 사이에 미국이 들어와서 이제 뭐랄까요 특히 이제 좌파를 좀 약간 배제하고 우파 중심으로 이제 처음 정권을 이제 그 미군정을 시작하는 때까지를 이제 그리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어쨌든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국가가 구성되는 어떤 초기 단계에서의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구성체가 만들어졌다면 뭐 이건 역사를 가정하면 안 됩니다만 그렇게까지 서로의 총뿌리를 겨누게 되는 그런 전쟁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제 생각 근데 그게 굉장히 또 약간 어려운 게 이게 우리가 잘 노력해서 이제 하나의 정치 체제를 만들었으면 이런 분단과 전쟁을 피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 책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불가능하게 결국 좌절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제 여운형과 송진우, 그 다음에 이제 임정에 이제 김구가 들어오고 이제 이승만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들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좌우의 이 복잡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서 과연 그 하나의 그 정치체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저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역시 봐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선거밖에 없는데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있다고 생각을 또 하나는 어쨌든 그거는 남한에서는 그런데 북에서는 소련이라는 그 세력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지금은 뭐 해방군이나 점령군이나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선 사람들의 어떤 광범위한 의사를 민의를 대표하는 선거를 치러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가려고 했던데 스탈린 같은 경우는 책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본을 점령 정책에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몫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북에는 어쨌든 간에 그 북나름대로의 부르주아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북조선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9월 10월 정도에는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린 원심력적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과연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이제 좀 드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필연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좌우 대립을 조금 더 정치한 형태로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선거 국면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민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적 대안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이제 성숙되기 전에 사실은 깨지고 그렇죠. 뭔가 사단이 나고 원심력이 작동한 것이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야 사실은 여명 때가 해가 밝아올 때가 제일 위험하구나. 제일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군도 그때 자기네들이 패전이 짙고 전쟁이 질 걸 아니까 조선에 있었던 그렇죠. 반일 독립운동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몰살시킬 계획도 리스트를 짰다면요. 예비범속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비검속이 있고 뭐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뭐 공개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이인이 밝히는 뭐 흑표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민족자들이라서 뭐 잡아서 몰살시킨다는 게 뭐 있었다고 하고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책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또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어쨌든 간에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8월 15일에 이제 안재홍 선생님이 이제 3시 30분인가요? 3시 10분에 경성중앙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어떻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보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로한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병존 호영을 해야 된다. 서로 병존이라는 게 서로 같이 살고 조심스럽게 이양받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보복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게 보면 그때는 뭐 일본군의 병력이 20몇만 명이 되는 병력이 그들의 온전에 있었던 시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래서 조선 민중들한테 자제를 당부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군대가 철수할 때 자기가 주둔했던 곳을 다 불태우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후환을 막기 위해서 후방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1945년 8월 15일이나 8월 14일이나 16일에 있었다면 굉장히 긴장하고 살았을 것이다. 세상이 굉장히 막 전운이 감돌고 그렇죠. 막 공기가 무겁고 무서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해방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 교과서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만 해방의 기쁨보다는 사실은 해방으로 가져오는 기이한 공포 이런 것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일본군이 그때 그렇게 결국 판단하지 않았지만 막 판단을 좀 잘못했으면 우리가 버텨야 된다 이랬으면 진짜 뭐 민족 지도자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해방이 돼서 어쨌든 대한민국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딱 보면은 해방이 됐는데 도대체 뭐 그때는 미국이 들어오는지 소련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럼 지금 조선 총독부가 법적주의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모든 게 여기 지금은 다 그때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민간인이 한 70만 명 정도 살았거든요. 저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들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재산은 누가 갖게 되는지 아무것도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세상에 제일 무서울 때가 그 unpredictable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측할 수가 없고 예상할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실은 기이한 폭력 행위가 나오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경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사실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 그리고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26일 동안 그것이 이제 잘라서 뭐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 시점과 그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점들을 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 않을까. 그 격동의 시간을. 그렇죠. 그때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의 솔루션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합작이 그때 실패했다면 실패했던 원인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진영 논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기서 추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현장을 이제 둘러보잖아요. 그때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집이 그
어디예요, 진짜? 개동이잖아요. 개동에 네. 개동에 지금 현대 빌딩 현대 빌딩 저쪽 뒤로 돌아가 보면은 네.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네, 안동 칼국수인가? 저 알아요. 네, 그 집터가 이제 여운형 선생님 집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쭉 북촌이잖아요, 북촌. 네, 북촌이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은 거기 그 창덕궁 있잖아요. 네네네. 창덕궁에서 쭉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송진호 선생님 댁이 있어요. 거기 다 있었구나. 거기가 이제 한 걸어서 한 5분, 6분? 아니 그러면 네. 그 거기 북촌 거기에 여운형 생가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표석이 있어요. 표석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 칼국수집 말고 거기 좀 여운형 생가 좀 복원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신고 있고, 그러니까 송진호 댁은 그거는 없어져고 거기 약간 뭐랄까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그 다세대 주택 그 약간 기둥에 여기 송진호의 집 터였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부분 왕궁 근처에 사셨네요. 네, 그러니까 다 거기가 이제 조선 식민지 시대 때는 조선인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뭐였냐면은 이게 공직에 가면 친일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가 신문사 사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장, 네, 동아일보 사장, 조선중앙일보 사장. 그래서 네. 두 분이 이제 라이벌이고 뭐 사이도 안 좋고 약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때 이제 초기에 이제 여운형이 같이 하자 그러는데 송진호 선생이 그 발로 차버리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 양반들이 이렇게 후손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싶고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그 쭉 걸어 올라가면서 보는데 이 길 따라서 이렇게 만나러 가셨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운홍 몇몇 사람들 묘사하시면서 바로 집 건너편에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 다 북촌에 살았구나. 그렇죠. 다 이제 그때 뭐 조선 시대의 어떤 정치 엘리트들은 다 아는 사람 다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뭐 이 사람은 뭐 하고 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왜 좀 같이 좀 잘하지 왜 못했을까 싶은데 또 당대인들이면은 옛날에 말이야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뭐 돈을 안 빌려줬어 라든지 무슨 뭐 술 먹고 뭐 누구한테 약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유들도 뭐 굉장히 많고 사람이 사실 이념으로 갈라서고 이념을 붙이고 이런 것 같지만 그렇죠. 그 안에 다 개인사와 뭐 에피소드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몽양이 해화동에서 암살당했나요? 네, 그렇죠. 해화동 로타리.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죠. 거기서 사실은. 가깝죠. 그러니까 다 그쪽에서 동선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몽양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몽양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사진 보면은 알지만 그 부리부리한 굉장히 잘생기신 장신이었어요? 그렇게 장신은 아니셨는데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이렇게 약간 서구적으로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사람 중에서 풍채가 제일 좋기로는 몽양이라고 그러고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스포츠맨이고 야구도 잘하고 육상도 잘하고 뭐 권투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포츠맨이시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런 표현은 하기는 좀 약간 그런데 약간 관종기도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몽양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은 저 양반은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몽양 선생님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면 그게 좋고 그게 신나는 분이시고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우리 백기환 선생님께서도 약간 관종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중연설을 잘하시잖아요. 원래 이제 선동가 스타일이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죠.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뭐 마음이 그렇게 약하시고 모진 분이 아니에요. 묘사하신 거 보니까 함흥에서 온 강원영, 그 강원영 목사를 얘기하신 겁니까? 네, 강원영 목사. 강원영 목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초대위원장 하셨던 강원영 목사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 마무리를 잘 안 한다. 일 마무리를 잘 못 짓고 그러니까 먼저 막 얘기를 가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뒷수습이 약간 잘 안 되는 분이기도 하고 판을 깔고 일은 구체적으로 시키고 이런 분이었던 거죠. 얼마나 착하신 분이냐면은 그때 박헌영이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조선공산당에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변절을 안 한 사람이고 어느 날 찾아왔대요. 명 선생님을. 그래가지고 이제 얘한테 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얼마 해주고 싶은데 이게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은수저 다 내주셨더니 그러니까 저 사모님한테 잠깐 좀 먹을 거 좀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뭐라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그 은수저를 다 갖다 받으니까 이거 돈을 쓰라고 그랬다는 거니 그만큼 착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몽양 선생님이
그 이제 자기가 만든 건준을 이제 네. 인민공화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탈취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절 못한 성격, 뭐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뭐 사실은 조금 더 건준 조직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국가의 꼴에 가깝은 쪽으로 가니까 이제 좀 끌려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냉혹한 정치가가 안 되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도무지 이분이 이제 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예컨대 커뮤니스트나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좌파 민족주의.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로맨티스트이시기도 하고, 아나키스트.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 그 동생분인 이제 여운홍 선생이 그 자기 형을 표현하면서 그 양반은 금도끼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멋있는데 금이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도끼를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못 찍어 넘어뜨리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그런 금도끼 같은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복이라도 좀 그래야지 사람들이 대중들이 좀 마음 놓고 좀 끌려가기도 하고 지금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옹양 여운형은 정말 거목이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그런 외세의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냥 조선 인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만약 전국적인 선거를 했으면은 초대 대통령 했죠. 몽양 선생님이 됐을 가능성 상당히 높죠. 만약 아니면은 그냥 이승만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이승만에 대해서는 뭐 워낙 논쟁이 많아서. 어쨌든 몽양 여운형의 사실은 개인적 역사적 실패가 한국의 긴 역사를 좌우하는데 큰 기준이 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성공했으면은 굉장히 또 다른 이제 전개가 됐을 수 있죠.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 몽양 여운형에 대한 재조명 이렇게 봐도 됩니까?